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빵집 사장입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죠. 직원들도 여럿 있는 나름 규모 있는 가게랍니다. 그랬던 제가 6개월 동안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저의 하루는 아이들 등원으로부터 시작했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시어머니와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눈길에 넘어지시면서 허리와 팔을 좀 다치셨는데요. 그 때문에 제 계획에도 없는 시집살이를 해야만 했답니다. 진짜 솔직히 합가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저희 가족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요.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평범한 고부간의 관계조차도 안 되는 그런 최악의 사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싸울 근본이냐는 잔소리를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이랍니다. 저와 시어머니 사이는 결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파티셰를 꿈꾸며 제빵학원을 다녔어요. 디저트라고 하면 환장을 하는 어린 시절부터 저의 꿈은 오직 저만의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었죠.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일하던 빵집에서 처음 만났답니다. 단골 손님이었는데요. 꼭 문 닫을 시간쯤 되면 나타나서 빵을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기억에 남았죠. 본인이 고백하기로는 저를 보고 싶어서 불어 그 시간에 왔다고 하는데 이걸 믿어야 할지 그냥 넘겨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뛰어난 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귀엽거나 늘씬한 몸매를 가진 것도 아니거든요. 당시 제 머릿속에는 빵에 관한 생각밖에 없어서 꾸미고 다니지도 않았고 트레이닝복을 위아래로 맞춰 입고 그렇게 다니기만 했었어요. 그랬으니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가 엄청 빛나 보였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초반에는 대차게 거절했죠. 그럴 시간이 어디 있다고요. 제가 제빵에 관심이 많아서 시작하기도 했지만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기에 뭔가 집에 있는 것이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독립하고 싶은 마음도 컸기 때문에 연애에 정신이 팔릴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그 마음에 흔들리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는데 연애 초반부터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만 했어요. 저와 남편이 연애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께서는 아주 불같이 화를 내시며 반대를 하셨거든요. 당시 남편은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반이었고 저는 고졸의 빵집 직원이다 보니 당연히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마음에 들 수가 없었죠. 어떻게 아셨는진 몰라도 제게 전화를 하셔서 당장 헤어지라는 말씀도 하셨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처음 들려오는 욕들이 난무하더니 당장 헤어지라고 하셨거든요. 무슨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아니고 고작 연애인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어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하기도 했어요. 남편은 당연히 놀라서 자신이 집에 가서 이야기할 테니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다고 제게 매달렸고요. 그 뒤로도 몇 번의 전화가 더 왔지만 저는 차단하고 받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께서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날의 사건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답니다. 그날은 졸업 시즌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침부터 주문이 들어온 케이크 반죽을 해두고 생지를 만들고 나니 어깨가 빠질 것 같은 날이었죠. 점심이 넘어서야 겨우 주문량을 맞추고 쉬고 있는데 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군요. 홀 담당하는 알바생이 잔뜩 붉은 얼굴을 하고는 저더러 좀 나와보라고 했어요. 저는 무슨 일이냐며 물었지만 겁에 질린 알바생은 빨리 나와보라고 재촉하기만 했죠. 홀로 나갔더니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여성분이 허리에 손을 딱 얹고는 저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목소리를 듣자마자 누군지 바로 파악했죠. 너구나, 우리 아들 홀린 꽃뱀이. 딱히 예쁜 구석이라고는 눈에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무슨 수로 우리 아들 꼬여냈니? 여기는 영업장입니다. 나가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왜? 네가 어떤 년인지 사장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멀쩡하게 생겨서는 손님한테 꼴이나 치는 더러운 년.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시어머니가 쏟아내는 막말에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홀에 있던 손님들이 힐끔거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뚜껑이 열려버린 저는 진정이 되지 않았죠. 시어머니께서는 배운 것 없이 잘한 티가 난다고 하시며 돈을 줄 테니 먹고 떨어지라고 하셨어요. 소란에 사장님께서 달려나오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저와 시어머니를 바라보셨죠.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겨우 소리를 낮추고 나가서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나가기는 어딜 나가? 너랑 할 말이 있겠니 내가? 그냥 딱 여기서 말해. 헤어진다고. 너 같은 애가 우리 아들하고 가당키나 하니? 고등학교 겨우 졸업한 주제에 어딜 넘봐? 당장 떨어져. 앞길 막지 말고. 저희가 결혼을 한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은 너무한 건 아닌가요? 저희? 생각 없다는 년이 우리 아들이랑 묶어서 말을 해? 내가 너 같은 년들 머릿속을 모를 줄 알아? 결혼 생각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안심하고 가시죠. 자꾸 여기서 소리 지르시면 경찰 부를 테니. 그리고 아주머니한테나 대단한 아들이지 저한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세요. 시어머니께서는 경찰을 부르겠다는 소리에 그제야 헛기침을 하면서 만에 하나 만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는 빠른 걸음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사장님께서는 저런 사람은 처음 본다고 하면서 혀를 내두르셨죠. 저는 민망함과 죄송스러움에 어쩔 줄 몰랐고요. 사장님께서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진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께서는 저런 사람과는 얽히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저를 토닥거려 주셨죠.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개판을 치고 가신 뒤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만큼은 절대 넘어갈 수 없다고 말하며 무조건 헤어지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남편이랑 당장이라도 결혼할 것처럼 하셨지만 당시에 저는 결혼의 기억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결혼을 생각하기에는 제 사정이 여의치 않았거든요. 그저 제 앞가림 하기에도 바빴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셔서는 난리를 치시는데 2번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었지만 저는 바로 남편을 차단해버렸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몇 번이고 저를 찾아와서는 자신을 믿고 기다려줄 수는 없냐고 했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무슨 소리를 했는지 시어머니가 또 빵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이번에는 홀에 사장님이 계셨는데요. 사장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저와는 만나게 해줄 수 없다며 빵집에서 조금이라도 소리를 높이거나 영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한다면 바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엄포를 놓으셨죠. 시어머니께서는 저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긴장하신 것인지 군소리 없이 나가버리셨고요. 저는 그 모든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 급하게 근처 교회에 케이크를 배달하고 돌아오는데 시어머니께서 빵집 앞을 어슬렁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왜 또 찾아오셨냐고 헤어졌으니 오지 말라고 했었죠. 헤어져? 헤어졌다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난리를 쳐? 얼마나 내 욕을 해댔으면 내 말은 듣질 않고. 너 진짜 아주 대단하구나. 저는 그런 것까진 모르겠고요. 2번 다시 아주머니 아들 만날 생각 없으니 저한테 와서 헤어지니 뭐니 말하지 마시고 아드님이랑 이야기하세요. 알겠어요? 내 아들 꼬여서는 귀 닫게 만든 년이 누군데 그런 말을 해? 시어머니께서는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고는 모든 일의 원흉이 저라고 소리를 지르셨죠. 저는 고통스러움에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행히 가게 앞이라 홀에 있던 직원들이 달려나와 저를 도와주었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을 말리는 사람들을 뿌리치고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얼굴에 집어던지며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사장님이 나오시자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른 걸음으로 사라지셨죠. 머리는 다 뜯겨서 산발이 된 저는 제 앞에 떨어진 봉투를 주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상상이 되시나요? 그 속에 얼마나 들어있었을지. 1,000만 원, 아니 2,000만 원? 전혀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딱 100만 원이 들어있었답니다. 1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상황에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넣어두기에는 좀 애매한 금액 아닐까요? 사장님께서도 헛웃음을 터뜨리시며 먹고 떨어지라고 소리를 지르기에 억대는 되는 줄 알았다고 하실 정도였답니다. 저는 그 돈을 고스란히 남편에게 돌려주고 2번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었고 실제로 저희는 그렇게 헤어졌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하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인연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했죠. 남편을 다시 만난 것은 그로부터 7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저는 죽어라 돈을 모은 덕분에 동네에 아주 작은 빵집을 하나 오픈했죠. 그 사이 연애도 2번 정도 했고 가슴 아픈 이별도 해봤고요. 대학에 욕심이 생겨서 대학도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빵집의 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놀라면 말이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랬어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정확히 저를 찾아왔던 것이었죠. 너 없이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부모님 반대는 내가 어떻게든 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나는 깔끔하게 정리했고 오빠네 어머니와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거든. 저는 단칼에 거절했지만 남편은 펄쩍 뛰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더군요. 자기는 분명 유학을 가기 전 제게 편지를 보냈고 유학 중에도 편지며 메일이며 꾸준하게 보냈다고요. 당시 그런 일을 겪고 제가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버리는 바람에 중간에 어긋난 것 같았어요. 거기다 메일이라니 저는 그런 것을 받은 기억이 없었죠.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서로 엇갈린 인연이라면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포기할 생각이 없는지 꾸준하게 저를 찾아왔고요. 그 모습에 마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프로포즈를 받고 시댁 식구들과 인사를 나누는 날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던 시어머니의 얼굴이란 정말이지 어지간한 공포영화의 여주인공의 표정 저리 가라 정도더군요. 남편은 저와 다시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네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남편은 1남 2녀의 둘째로 위아래 여자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저를 보고 사색이 되더라고요. 왜 저를 보고 저런 표정을 지을까 이상하기는 했죠. 제가 형님은 만난 적이 있어도 아가씨는 처음이었거든요. 시댁 식구들과 만난 그 자리는 간단히 말하자면 아주 개판이 되었습니다. 너 저런 년이랑 아직도 만나고 있었어?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걸 집에 들인다는 거야? 어머니,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얼마나 잘났다고 사람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설사 어머니께서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고 해도 이렇게 사람 앞에서 말씀하시는 건 예의가 아니죠. 예의?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걸 며느리라고 데려오냐고? 시어머니께서는 면전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며 자신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과거에는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고 반발하고 싶어지면서 나도 당신 아들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외쳤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남편과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 자리에 나갔기 때문인지 시어머니의 말 정도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막말로 제가 남편이랑 살지 시어머니랑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록 그 말들이 상처가 아니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겠지만요. 그렇게 개판이 상태로 자리가 마무리된 이후 역시나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가게에 오셔서 만들어둔 빵을 다 엎어버린다거나 가게 앞에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하는 것으로 어떻게든 저를 단련시키려고 하셨어요. 동네 장사이다 보니 이런 소문이 나면 제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더군요.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 정도로 나왔으면 결혼을 접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청개구리 심보가 있는지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악을 쓰고 반대하시니 반대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참 대책이 없기는 했어요. 오래 갈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반대는 남편의 단호함과 형님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한풀 꺾여버렸어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대뜸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의 회사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한 상태라 저희는 당황스러웠죠. 저는 순간 절대 시댁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허락은 하셨지만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분인데 만약 같이 살게 된다면 저를 못살게 굴어서 쫓아내지 않으실까 싶더라고요. 제가 먼저 지쳐 쓰러지도록 말이죠.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아파트까지 마련했으니 무조건 분가하겠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펄쩍 뛰시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분가하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원래 자기 아들은 이렇지 않았는데 저 때문이라고 또 제 탓을 하셨지만 남편은 오히려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질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급기야 시어머니께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될 말까지 하셨답니다. 저게 뭘 할 수 있다고 덜컥 분가야. 적어도 10년은 데리고 살면서 가르쳐야지. 엄마 없이 커서 살림을 알면 뭐 할 만 알겠어. 네 입맛을 알기를 하냐. 우리 집 손맛이라도 가르쳐놔야 어디 가서 욕은 안 먹지. 제가 저보다 어른이시니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어머님, 엄마 없이 컸다는 말이 저한테 얼마나 상처일지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뭐만 했다고 하면 제가 못 배웠다고 하시는데 그만 좀 하세요. 그러는 어머님은 얼마나 많이 배우셨는데요? 지금 그게 어른한테 할 말이야? 못 배워 처먹은 거 어디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낼 생각이야? 그리고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서울대 졸업장에 유학 가서 석사도 딴 것은 물론 덜컥 대기업 입사도 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줄 선 여자들만 해도 한 트럭이야. 너 같은 건 명함도 못 내미는. 알아들어? 고작 빵 쪼가리 만드는 주제에 어디다 대고? 그만 좀 하세요. 트집도 적당히 잡으시라고요. 어디까지 갔을 생각이세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제가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하려고 하자 남편이 나서며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남편의 얼굴은 붉어지다 못해 흑빛을 띠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인데 조금만 참을 걸 그랬나 잠깐 후회하기도 했지만 남편의 이어지는 말에 그런 생각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오히려 충격을 받은 쪽은 저와 시어머니였답니다. 자꾸 이 사람한테 말씀 함부로 하시면 저희 여기 안 옵니다. 보실 때마다 화만 내실 텐데 굳이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 만날 이유가 있나요?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그렇지. 그게 부모한테 할 말이야? 어머니야말로 그만 좀 하세요. 어차피 결혼 허락해 주셨으면 이제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실 생각이세요? 저도 이렇게 화나는데 이 사람 마음은 오죽할까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말에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더니 입을 꾹 다무셨어요. 집에 오는 길에 남편에게 너무 심했던 것 아니냐고 슬쩍 물었어요. 그래도 아들이라고 애지중지하셨을 텐데 시어머니께서 꽤나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그리고는 자기 때문이라면 괜찮으니 시댁과는 거리를 좀 두자고 말했습니다. 시댁에 행사가 있으면 자기 혼자만 다녀오겠다고 하면서요. 물론 그렇게 하면 저야 편하겠죠. 저 싫다는 사람 안 보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빠지면 저 때문에 괜히 남편이 시댁 식구에게 좋지 못한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중요한 행사 때는 남편이 말려도 꾸역꾸역 시댁에 인사를 갔답니다. 시어머니의 날선 소리에도 조금씩 적응이 되다 보니 귀 닫기 스킬도 점점 쌓여갔고요. 제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께서 뺀질나게 저희 집을 찾아오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남편의 입맛에 맞게 요리를 못한다는 핑계를 삼아 반찬을 가지고 오셨지만 사실 남편은 뭐든 잘 먹는 편이라 딱히 가리는 반찬이 없었거든요. 거기다 저나 남편이 소식을 하는 편이라 반찬도 넉넉하게 만들지 않았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남편을 굶긴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살림하는 집 냉장고에 들어있는 것이 없느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아주 내 아들 굶여 죽일 작정이냐? 냉장고에 들어있는 거라고는 고작 과일, 밑반찬 대여섯 가지 뿐이니 도대체 너는 아침에 내 새끼 아침은 뭐로 차려주는 거냐? 저희는 아침 각자 챙겨 먹고 나가는데요, 어머니. 제가 가게에 새벽에 일찍 나가서요. 뭐? 그럼 우리 아들 빈속으로 출근시킨다는 거야? 너는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어디서 집안의 가장이 출근하는데 그따위야? 어디서 배운 건지. 하긴 보고 자란 것이 있어야 그런 것도 알지. 시어머니의 레파토리는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는데요. 늘 우리 아들이 어쩌고로 시작해서 제가 못 배웠기 때문이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의 막말에도 면역이 생겼죠. 저는 시어머니께서 잔소리를 계속 하시는데도 단답형으로 짧게 대꾸만 했어요. 이런 저의 행동이 시어머니의 분노를 산 것은 당연하고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날도 어김없이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는 집을 구석구석 뒤져보며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지적하고 계셨죠. 저는 저걸 언제 다 치우나 속으로 한탄하면서도 시어머니의 말씀에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고 있었고요. 그때였죠. 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올려둔 쿠션이 더럽다고 하시며 제 쪽으로 던지셨는데요. 딱 타이밍 좋게 남편이 들어왔답니다.
남편은 벙찐 얼굴로 저와 시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이런 상황은 생각하지 못했던 터라 당황하시더군요. 남편은 당장 나가자고 하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더군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일체 저희 집에 오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게 약간은 거리감을 두고 지낸 사이에 저희 가족에게도 변화가 생겼답니다. 아이가 둘이나 태어났죠. 그 일로도 정말이지 큰 소란이 있었답니다. 큰애가 딸아이인데 시어머니께서 자신이 키워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육아를 도와주시겠다가 아니라 아예 자기가 키우겠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멀쩡히 엄마인 제가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키우겠다뇨. 물론 제빵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못할 일도 아니잖아요. 네 손에 맡겨뒀다 무슨 꼴을 볼 줄 알고. 됐다. 어디 말은 제대로 하겠어? 글자는 제대로 익히고 더러운 버릇이나 들지. 그러니까 군소리 하지 말고 내가 키울 테니까 너는 그냥 그 빵 조각이나 만들어.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가 키웁니다. 엄마가 처음이니 당연히 서툴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못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자꾸 하실 생각이거든 그이한테 하세요. 아주 아들이 네 편 들어준다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잘한다. 어? 언제까지 네 편일 줄 알아? 눈에 콩깍지 떨어져 나가면 너 같은 건 길거리 뒹구는 담배꽁초 맛도 못한 취급이나 받을 거야. 알겠어? 제가 남편을 들먹거리며 시어머니에게 맞서자 시어머니도 더 이상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더군요.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시어머니 성향으로 봐서는 이걸로도 부족하겠다 싶었답니다. 시어머니와 그 일이 있다 보니 저는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꼼꼼하게 챙겼답니다. 엄마가 처음이다 보니 여기저기 지인들 도움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처제에게 조금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는 것이 없다 보니 이것저것 너무 많이 시키기도 했고 아이에게 과하게 엄하게 굴기도 했거든요. 아이가 워낙 착해서 말도 잘 듣고 떼쓰는 것도 없이 잘 커주었답니다. 이렇게 저와 시어머니 사이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상태로 결혼 생활이 10년 정도 지났을까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시어머니와 저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기만 했답니다. 그런 저희 고부간의 사이가 아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은 시어머니께서 다치신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여기저기 다니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시어머니께서는 내리막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넘어지셨는데요. 그러면서 허리와 오른팔을 다치셨어요. 크게 수술을 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좀처럼 빨리 좋아지지 않았죠. 특히 오른팔에는 마비 증상까지 보이고 있어서 병원에서도 꽤나 고생을 많이 하셨답니다. 시누이들과 남편은 퇴원 대신에 병원에 계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고집을 부리시며 퇴원을 강행하셨어요. 혼자 계시는 것은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가겠다고 하셨죠. 그러자 아가씨가 저한테 한동안 시댁에서 지내며 시어머니 돌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갑자기 훅 들어오는 말에 저는 미처 반응을 하지 못했어요. 형님은 간병인을 쓰면 되지 꼭 제가 들어갈 필요가 있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가씨는 손주들을 보면 몸이 좀 더 빨리 좋아지지 않겠냐고 하면서 저한테 대답을 강요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개를 저어도 되었을 텐데 저도 나이를 먹었지 아이들 키우면서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말이죠. 저와의 결혼을 기점으로 완전 등 돌리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남편은 죽어도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잠깐이지만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어머니께서 완쾌되실 때까지만 지내자고 했죠. 정말 괜찮겠어? 분명 어머니 아프다고 당신한테 더 화낼 텐데 나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거라면 절대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지금도 상관없으니까. 물론 시어머니와 여전히 불편하고 싫은 마음이 크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이랑 어머니 사이가 서먹한 건 보기 싫고 당신 나 때문에 그동안 시댁 어른들한테 싫은 소리 많이 들었잖아. 이번에 그냥 모른 척하면 더 심해질 게 분명한데 까짓것 내가 몇 달 좀 참아보지 뭐. 그동안 남편이 저 대신 싫은 소리, 나쁜 소리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었어요.
별난 시댁 어른들은 며느리는 어디 가고 너만 오냐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저에 대해 나쁜 소리만 하고 다니셨는지 다들 제가 남편을 이리저리 손에 올려두고 조종하는 그런 여자로 알고 계시거든요. 합가 초반에는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나름 남편과 아이들 시선을 생각해서 조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만 겨울을 보낸다면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것이 신경 쓰이는지 형님이 종종 찾아와 주기도 했어요. 형님이 워낙 강력한 제 편이다 보니 시어머니께서도 형님이 있으면 뭐라 하지도 못하셨거든요.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그날부터 말이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시댁에서 합가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더군요. 아이들이 학교 가고 나면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잔소리 폭격이 시작되었어요. 도대체 한 달을 무슨 수로 참으셨을까 싶을 정도였죠. 이건 무슨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뭐 이런 맛을 어떻게 하면 낼 수 있는 거냐? 내가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혀까지 문제 있는 줄 알아? 너 솔직히 말해봐. 일부러 이렇게 음식하는 거지? 나 복장 터져 죽으라고. 어머니 건강 생각하셔서라도 싱겁게 드셔야죠. 의사 선생님께서도 너무 자극적인 음식이나 매운 음식 피하라고 하셨잖아요. 음식 피하라고 했지 어디 이렇게 멀겋게 먹으라고 했어? 돼지 새끼들도 안 먹겠다 이런 건. 음식 맛을 가지고 짜증을 내시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었어요. 빨래를 기껏 해두면 주름 졌다고 빨래통을 뒤엎어버리는 일이 있거나 멀쩡하게 씻어둔 옷들도 다시 빨아오라고 던져버리는 일도 계셨죠. 어머니, 말로 하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다 던지시면 어떻게 해요? 왜? 이번에도 내 아들한테 이르려고? 고자질해서 우리 모자 사이 갈라놨으면서 무슨 부귀 영화를 더 누리겠다고 그리 머리 쓰는 거냐? 어? 그이한테 이야기해봤자 어머니께서 안 달라지실 텐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짜증 나더라도 말로 좀 하세요. 한두 살 애도 아니고 이렇게 집어던지시면 어떻게 하란 말씀이세요? 한두 살 애? 인연이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꼬락서니 좀 봐라. 어디다 대고 훈계질이야? 시어머니께서는 제 말에 좀처럼 화를 가라앉히시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점점 시어머니의 신경질을 적당히 무시하는 단계까지 올라왔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뭐하러 합가를 해서 그런 고생을 하느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나름 견딜만 했어요. 오죽하면 딱 이대로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병원에서도 경과가 좋다고 하셨으니 정말 금방이라고 생각했죠. 비록 시어머니께서는 아직도 아프다, 몸이 불편하다라는 등의 말을 하셨지만 병원에서도 물리치료 결과가 상당히 좋다고 하시면서 조금만 더 운동을 챙겨하면 일상생활도 무리 없이 소화해낼 수 있다고 하셨답니다. 합가의 목표는 아이들과 시어머니의 사이를 좋게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아이들에게는 할머니라는 존재가 그리 좋은 기억으로 남지는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린애들 앞에서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셨는데 아이들이 뭘 기억하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함께 살면서 많이 좋아졌답니다. 겨우 화가 많은 할머니 단계로밖에 변화하지는 못했지만 그게 어딥니까? 실은 할머니에서 말이죠. 아이들이 할머니를 부르며 따르는 모습을 종종 보이자 합가에 고통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답니다. 합가를 하면서 하나 제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얼굴도 처음 보는 남자들이 매일같이 집을 찾아온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시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사업을 대리로 해주는 사람들이라는데 제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죠. 너무 이상해서 남편에게도 말했는데 남편도 이미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이런 부분이 이상한 것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나 남편의 말처럼 회사 일로 찾아오는 것이니 이상하게 볼 것은 아니죠. 이 사람들이 다녀가면 꼭 시어머니께서 한동안 싱글벙글 하셔서는 저라는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듯이 콧노래를 흥얼거리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다 가끔은 저를 똑바로 노려보시면서 이제 다 제자리로 돌아갈 일만 남았다고 하기도 하셨죠. 이 말의 의미를 실제로 알게 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답니다. 그날은 집에 난방비와 전기세 고지서가 날라오는 날이었어요. 난방비가 대폭 상승해서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컸죠. 나름 인터넷을 보면서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식구들이 그것도 아이가 있다 보니 줄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점심때가 되어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오시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고지서를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식탁으로 던지시더군요. 반찬 국물이 이리저리 튀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으셨어요. 너, 이게 뭐냐? 고지서네요. 어머니께서 들고 오셨어요? 그래, 내가 들고 왔다. 내가 직접 봤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이렇게 낭비가 심한 줄도 모르고 지냈을 거 아니야? 시어머니께서는 난방비를 보라고 하시면서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화를 내셨어요. 확연히 지난달이나 작년보다는 높아졌더군요.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께서 혼자 쓰실 때보다야 당연히 올라야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무슨 난방을 이렇게 켜두냐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는 뭐 하는 애니? 세상에 이번 달 난방비 나온 것 좀 봐라. 아주 흥청망청. 어머니, 작년과 비교하면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올해는 저희 가족도 들어와서 사는데 혼자 쓰실 때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다른 집에 비해서는 적게 나오는 편이네요. 누가 내 새끼들, 내 자식들 쓰는 것이 아깝다고 하디? 너 말이야, 너.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따뜻한 물도 많이 쓰고 심지어 밤에 보니까 혼자서 자빠져서 자는 주제에 아주 바닥이 뜨끈뜨끈하게 하더라? 하지만 어머니, 그날은 역대급 한파라고 다들 난리가 났을 때잖아요. 저 그날을 제외하고는 난방 틀어두고 잔 적 한 번도 없어요. 한파가 뭐 어때서? 나 젊었을 때는 이것보다 몇 배는 더 추웠어도 그렇게 안 트고 지냈다. 고작 이 추위에 무슨 난방 타령이야?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을 이렇게 날리느냐며 소리를 지르셨고 저 역시 지지 않고 이 정도는 난방비 나온 것도 아니라며 소리를 높였죠. 제 반응에 머리끝까지 화가 나신 시어머니께서는 식사도 하지 않으시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누군가와 전화를 하시더군요. 저는 배가 고프시면 나오겠지 싶어서 혼자 점심 먹고 시어머니 식사는 그대로 둔 상태로 제 방으로 들어왔고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남편에게서 급하게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 몇 가지 옷을 좀 챙겨서 나와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집을 나섰죠. 아이들 하원 시간에 맞춰 함께 집으로 들어갔더니 언제 화를 내셨냐는 듯이 시어머니께서 기분 좋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게는 아까 너무 예민하게 말했다고 사과까지 하셨죠. 저는 왜 이러시나 싶었지만 그저 전기세나 난방비에 신경은 쓰겠지만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 너무 춥게 지내지는 말자고 말씀드렸답니다. 다음 날 정말이지 잊을 수 없는 공포의 날이 시작되었어요.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저는 평소처럼 집안 청소를 하고 빵집에 다녀왔어요. 들어오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군요. 곧 친구들이 오는데 창고에서 박스 하나를 좀 가지고 와달라고요. 시어머니 댁은 단독주택이었는데 반지하 창고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곳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을 들어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아주 중요한 것이니 꼭 꺼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키는 대로 손전등을 가지고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문을 여는데 냉기가 느껴지더군요. 속으로 진짜 춥다고 중얼거리며 몇 걸음 내려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발을 헛딛고 소리를 지르며 굴러 내려갔어요. 계단에 몸이 부딪혀 저는 안 아픈 곳이 없었죠. 발목이 시큰거리는 것이 부러진 것 같더군요. 그때였어요. 원래 예로부터 천한 것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했어.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우리 아들 등 뒤에 숨어가지고 감히 나를 가지고 놀아? 이번 기회에 내가 벌을 고쳐주마. 어머니, 지금 뭐 하는 짓이세요?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이러시는데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쌍값티가 줄줄 흐르는 꼴이라니. 그런데 무슨 말만 하면 말대꾸 따박따박 하질 않나.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뭐라고 더 말을 하기도 전에 가만히 생각하며 반성하라고 하시며 지하실 문을 닫으셨어요.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도 않을 만큼 짙은 어둠 속에서 저는 겨우 몸을 바로 했어요. 몸을 움직일 때마다 괴성을 지르고 싶을 만큼 아팠지만 저는 꾹 눌러 참았답니다. 손전등을 켜려고 했지만 굴러떨어지면서 고장이라도 났는지 전원이 들어오지 않더군요. 저는 더듬거리며 폰을 찾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 몸이 아픈 것은 둘째치고 아이들 걱정이 되더라고요. 특히 둘째는 엄마 바락이라서 제가 없으면 저를 찾아다닐 텐데 어떻게 하면 좋나 싶더군요. 거기다 첫째는 입이 짧아서 유치원에서 주는 것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면 꼭 간식을 챙겨줘야 하는데 하며 걱정이 되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 온몸이 점점 오들오들 떨려오더라고요.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의 추위가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고에서 먼지투성이의 이불을 찾아 몸을 감싸고는 꾸역꾸역 계단을 기어 올라갔어요. 열쇠는 언제 새로 바꾼 것인지 단단하게 새 곳으로 고정되어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불렀는데도 밖은 고요했죠. 아이들 소리가 조금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대신 신발을 질질 끄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반성하라고 했더니 아주 힘이 남아 돌지? 백날 그렇게 두드려봐라. 애들이 들을 수 있나? 애들은 이미 내가 막내 집에 보내뒀으니까.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지금 어머니 하시는 행동 이거 다 범죄예요. 이렇게까지 저를 미워하실 건 없잖아요. 저 어머니 며느리를 산 지 자그마치 10년이에요. 네가 무슨 며느리야? 나는 너 같은 며느리 없다. 그리고 10년이 뭐냐? 100년. 아니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사람이 될 수 없어. 온몸 구석구석 천박함이 줄줄 흐르잖냐. 이런다고 달라질 일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머니, 문 여세요. 이제 그만하고 문 여시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아직 말할 기운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는 멀었다고 하시면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나 보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몇 시간이 더 흘렀을까요? 제 몸은 추위에 점점 더 떨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다친 다리 때문인지 열이 나기도 했고요. 그렇게 문에 기대어 점점 흐려지는 정신줄을 겨우 붙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다리 한쪽이 욱신거리고 몸에 소름이 돋아요.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누구든 저를 꺼내주길 바라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창고에도 옅은 햇볕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계단 주변을 더듬거렸죠. 그리고 틈새에서 제 핸드폰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죠. 저는 아픈 다리를 절뚝거리며 신호를 찾아 움직였지만 창고 어디에서도 신호는 잡히지 않았어요. 저는 절대로 희망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여기를 살아나가서 우리 아이들을 만날 생각뿐이었죠. 저는 창고 입구에 바싹 붙어서 조금의 신호라도 잡히길 바라며 열심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머리끝이 설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이를 악물었죠. 그리고 결국 저는 신호를 잡을 수 있었답니다. 저는 급히 남편에게 살려달라는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주저앉았죠. 부디 남편이 제 문자를 받았기를 기도하면서 정신을 잃었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뜬 것은 병원에서였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죠. 형님이 아가씨를 붙들고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네가 몰랐다고? 너 그렇게 등신이야? 갑자기 엄마가 애들 맡아달라고 하는데 이상한 낌새 못 느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진짜야. 나는 그저 언니가 많이 바쁜가 보다 했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는. 시끄러워.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번 일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 오빠, 나는 진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애들 봐준 거밖에 없어. 정말이야. 형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며 무섭게 아가씨에게 화를 내셨어요. 아가씨 역시 자신은 아무 잘못 없다고 하소연을 하셨고요. 저는 떠지지 않는 눈을 겨우 밀어올리며 남편을 불렀어요. 갑자기 병실 안이 고요해지더니 남편이 허둥거리며 제게 다가오더군요. 남편은 정신이 드냐면서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찾았죠. 형님께서는 아이들은 무사히 자신이 데리고 있으니 몸이 괜찮아지면 데려오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아이들이 보고 싶었지만 형님의 말씀처럼 지금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더 많이 놀랄 수도 있으니 참아야만 했죠. 형님은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욱신거리는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러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바람에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하더군요. 급히 수술을 했지만 절대 안정을 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제야 남편을 바라보며 문자를 받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저를 세게 껴안고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울기 시작하더군요. 살려달라는 제 문자를 받은 남편은 이리고 뭐고 다 그만두고 바로 집으로 달려왔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집으로 들어온 남편을 바라보며 당황하신 것도 잠시 제가 말없이 나가서는 소식이 없다고 하셨죠. 남편은 옷이며 신발이며 어느 것 하나 사라진 것 없다 보니 믿을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제 욕을 하시며 잔소리를 했더니 그대로 나가버렸다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죠.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고 했어요. 결정적으로 아이들이 형님이 아닌 아가씨 집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무엇인가 시어머니께서 숨기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죠. 평소 제가 아가씨보다는 형님을 더 믿고 의지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지하실 입구를 쳐다봤는데 평소에는 놓여있지도 않은 리빙박스들이 놓여있었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문을 열까봐 걱정되신 시어머니께서 막아두신 것 같았죠. 남편은 웬 리빙박스가 밖에 나와 있느냐고 물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며 말을 줄이셨는데 거기서 남편이 심상치 않음을 간파하고 지하실을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께서는 먼지밖에 없을 텐데 뭐하러 확인해 보느냐고 남편을 막아섰고 그런 행동들이 남편의 의심을 사며 결국에는 지하실 문 앞에 리빙박스들을 다 치웠는데 새 것이나 다름없는 손잡이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열쇠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 자신은 모른다고 잡아떼셨더군요. 남편은 힘으로라도 열어야겠다 싶었는지 말리는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문을 부쉈고 결국에는 입구에 쓰러진 저를 발견했다고 해요. 차갑게 얼어있던 저를 발견한 남편이 급히 119를 불러 저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게 된 것이죠. 나는 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러게 내가 우리 엄마랑 같이 사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나도 어머니께서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지. 처음에는 잘 지내기도 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엄마가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한 거야? 야, 너 알고 있지? 너도 공범이잖아. 공범은 무슨, 내가 무슨 공범이야. 아가씨는 무섭게 소리 지르는 형님 앞에서 몸을 잔뜩 웅크리며 자신은 모른다고 했지만 병실에 있던 그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남편이 계속해서 닥달을 하자 겨우 눈치를 보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원래 며느리로 찍어둔 여자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여자가 이혼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한 뒤로는 그 여자 이야기만 하셨다고 해요. 집안이며 스펙이며 나무랄 곳 한 군데 없는 여자라고 하면서 그쪽 집에서도 남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 이번에 저를 쫓아내고 그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야 한다고 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웃음이 났어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믿을 수가 없었죠. 형님도 저와 같은 생각인지 시어머니께서 정신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냐며 당장이라도 병원에 입원시키고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아가씨에게 언제부터 알았는지 물어보더니 왜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화를 냈어요. 아가씨야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설마 행동으로 옮기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고의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더군요. 나는 두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 어머니 정신병원에 쳐넣어버리던가 아니면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안 나타나게 할 거야. 말리지 마. 엄마가 저지른 행동은 범죄야. 이건 징역을 살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라고. 그래도 오빠, 다 엄마가 오빠 잘 되라고. 안 닥쳐? 나 잘 되길 바라셨다면 그렇게 나오실 수 없어. 다 엄마 욕심이지. 문자를 조금이라도 늦게 봤으면 애들은 엄마를,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뻔했다고. 알아? 남편은 무섭게 화를 내며 어떤 방향이든 선처는 없을 것이며 자신은 부모 자식의 연을 끊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병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어요. 한참 만에 먼저 입을 여신 건 형님이셨습니다. 형님은 차마 시어머니께서 교도소 가시는 모습을 볼 수는 없으니 정신병원에 넣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러고는 저를 바라보시면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는 알지만 시어머니의 남은 인생은 정신병동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느냐고 말했죠. 저는 단박에 대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고작 하루 갇혀 있었던 것 아니냐고 하실 수 있지만 제게는 그 하루가 전부는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지금 당장 대답할 필요 없다고 말하며 형님과 아가씨를 내보냈습니다. 아가씨는 그래도 시어머니 아니냐며 그저 용서하라고 했고 형님은 그런 아가씨를 강하게 끌어당기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두 사람이 나가고 저는 남편에게도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다소 충격받은 얼굴이었어요. 제가 자신을 밀어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죠.
하지만 이내 알겠다고 하고는 병실을 나가더군요. 병실에 혼자 남은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가 저와 똑같은 고통을 겪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차가운 교도소 안에서 자신이 한 행동을 곱씹어 보며 철저하게 후회했으면 좋겠더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잠깐 살고 나오면 끝인 그곳보다는 평생을 정신병동에서 쓸쓸하게 노후를 보내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고요. 어느 쪽이든 철저히 가족들에게 외면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꼬박 하루를 고민한 저는 남편에게 병원의 도움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자세한 이야기는 들은 적 없지만 저는 딱 한 번 시어머니를 만나고 온 적이 있어요. 바로 일주일 전이죠. 형님께서는 말리셨지만 저는 시어머니께 멀쩡한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를 보자마자 눈을 시퍼렇게 뜨고는 왜 살아있느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죠. 간호사들이 급히 시어머니를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형님은 그런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그저 마지막이 될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만 있었죠. 불쌍하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더군요.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형님께 무조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형님은 덤덤히 제 어깨를 두드려주기만 하셨고요. 제 이야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동안은 사연에 빠지다의 애독자로만 지내왔었는데 어느 날 문득 시간을 내어 저의 사연을 한번 써서 보내보면 어떨까 하는 욕심이 피어오르더군요. 실천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후부터는 내심 가슴이 떨리고 얼마나 긴장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너무나도 수준 미달이라 제 사연이 반려가 된다고 하여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연으로 적어서 보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고 즐거운 경험이니까 말이죠. 저는 아주 특별할 것 없이 일남일녀 집안의 둘째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렸을 적부터 맞벌이로 돈을 버셨어요. 친정아버지께서는 평범한 직장인이셨고 친정엄마께서는 친한 언니분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보조 일을 매일 5시간씩 하셨죠. 저의 위로는 친정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오빠가 고등학교 때 운동을 하다가 크게 부상을 당함으로써 저희 친정 집안에 균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실은 제가 원래부터 친정오빠 때문에 집안에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첫째라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아들이라는 이유로 친정오빠가 저보다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늘 생각해왔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또래 친구들보다 살짝 체구가 왜소하였는데 친정오빠는 반대로 자기 친구들보다 체격이 좋은 편이어서 외관에서부터 위화감이 조성되어 왔었죠. 제가 볼품없는 체격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고 그렇게 잘하고 싶어서 자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억울했었네요. 저는 대체로 호리호리한 체형들을 지닌 친가 쪽을 닮아서 그랬고 친정오빠는 대부분 기골이 장대한 외가 쪽의 피가 강하게 섞여서 체격이 좋았던 것 뿐이었으니까요. 물려받은 유전부터가 불공평했었네요. 친정오빠는 타고난 체격과 어우러지도록 어렸을 때부터 호전적인 성격이었고 으스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인 저를 업신여기고 깔보았으며 항상 짓궂은 장난을 걸어오기 일쑤였죠. 그런 친정오빠로부터 저를 보호하긴커녕 막내인 저를 은근하게 소외시키고 장남에게만 관심과 애정을 쏟았던 부모가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이셨습니다. 네가 동생이니까 오빠가 먼저 하도록 양보해야지. 무조건 첫째가 먼저 하는 거고 동생이 나중에 하는 거야. 알았어? 제가 어렸을 적부터 친정 부모님께서는 걸핏하면 오빠 먼저, 동생은 나중에라는 핑계를 대셨고 저는 그 덕분에 늘 친정 오빠에게 눌려서 자라나야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장남이 살아야 집안이 산다며 친정 오빠를 대놓고 편애하셨죠. 친정 오빠는 원래 몸 쓰는 방면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주변의 권유나 추천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배워보고 그쪽으로 노선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예 운동선수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운동선수로 길러온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비단 운동뿐만 아니라 미술, 각종 예술 분야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돈입니다.
예체능은 재능과 재력으로 완성되는 영역이라고들 하잖아요. 그 말이 오차 하나 없이 딱 맞았습니다. 자식 하나를 예체능 분야에서 키워내려면 그 집안은 거덜나야 해요. 피겨의 역사를 썼던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만 봐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타고났던 김연아였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기에 온 가족이 희생해서 한 명을 선수로 키워냈다고 하죠.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나도 지원받기가 힘들어서 온 가족의 희생을 담보로 삼아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예체능 꿈나무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집 자식들이 아니라면 함부로 발을 들이기가 어렵죠. 서양권이라면 모를까 우리나라에는 돈과 인맥 같은 게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분야에서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저희 친정집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럴 만한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부모님께서는 오빠한테 앞으로 부족함 없이 지원해주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 오빠 좋으라고 거짓말을 하신 것 같진 않은데 혹시 오빠가 운동하는 데는 큰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려나? 저는 그런 의구심으로 궁금했죠. 하지만 당시에 제 주변만 보더라도 금세 답은 나왔습니다. 제가 재학하던 학교에 악기를 따로 배우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아예 집안에서 더 어렸을 적부터 악기와 고급 레슨을 지원해준 경우들이었습니다. 또한 집안에 음악가가 있거나 아예 대학 입학을 의도적으로 악기 전공으로 정해놓은 채 미리 입시를 설계하는 경우들이기도 했죠. 아무튼 모두의 공통점은 집안에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오빠를 예체능 분야로 키워낸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제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운동선수로 키워내겠다는 포부, 그것 자체에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친정오빠 본인이 그토록 원하였고 친정 부모님께서도 기쁘게 동의를 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거기에 반대 의사를 달 수 있었겠나요? 하지만 친정오빠에게 모든 투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동생인 제가 궁핍해진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과장 하나 없이 제 옷을 따로 한 벌조차 사보지 못했어요. 저는 중학생이 된지라 교우관계에도 민감한 사춘기였는데 친정부모님께서 쥐뿔 지원을 안 해주시는 바람에 저의 자존심과 자존감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학교는 어차피 교복만 입고 다니는데 네가 옷은 새로 사서 뭐하게? 장롱을 열어봐라. 거기에 네 옷 천지다 천지야. 교복 안 입을 때는 학교 체육복 입으면 되잖아. 체육복 살 때 한 사이즈 크게 사라 그래서 그렇게 샀지? 그래, 앞으로 실컷 그 체육복이나 입고 다녀. 그러면 되는 것을 얘는 쓰잘데기 없게 시리 왜 사치를 하려고 들어? 하여간 도움이 안 돼요. 저도 주말이면 친구들과 번화가 동네에서 따로 만나서 놀아보고 싶었어요. 학교 수업이 다 마치면 친구들과 버스를 타고 맛있는 음료수를 사 먹으러 가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는 용돈으로는 정말 아무런 여흥도 즐길 수가 없었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정도만 매점에서 빵 하나 사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친구들과 쌓고 싶었던 추억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저희 친정오빠는 갖은 핑계를 대면서 그놈의 운동화를 한 달에 한 켤레씩 사댔던 것 같아요. 저는 작아진 운동화도 차마 아까워서 버릴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뒤축을 꺾어 신고 다녔건만. 같은 부모에게서 난 남매였지만 친정오빠와 저는 같은 집에 살면서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친정집이 부유하지가 못하였어요. 그런데 친정오빠에게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족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고 친정엄마께서는 일을 조금 더 늘리시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 아들 잘 되는 일에 돈 없다고 지원을 못 해주면 그건 두고두고 피눈물 흘리게 될 일이지. 집을 팔아서라도 우리 아들 앞길은 내가 훤하게 밝혀줄 테니까. 친정엄마께서 눈물겨운 의지를 불태우실 때마다 제가 그 앞에서 얼마나 초라해졌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문제집 한 권을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어서 친정엄마의 눈치를 한참 살펴가면서 간신히 부탁을 드릴 수 있었는데 친정오빠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김을 받고 있었으니 얼마나 친정오빠가 부러우면서도 저의 처지가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친정엄마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하신 탓에 전보다 더욱 고단한 몸을 안고 사셨고 그러면서 짜증이 느시는 바람에 저에게 걸핏하면 그 화를 푸셨습니다.
저를 혼내고 나시면 기분이 나아지셨나 봐요.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갑자기 크게 혼이 나곤 했었던 저에게는 그 순간들이 끔찍한 악몽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지 못하였고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들도 전부 자제한 채 조용히 구석에 처박혀서 지냈던 집안의 막내.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엄청난 소식이 날아들게 됩니다. 바로 제 친정오빠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운동을 이어가고 있었던 친정오빠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운동을 하던 중에 그렇게 되었고 팔과 다리에 기부스를 두른 채 병원 신세를 지어야만 했죠.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소식이었기에 저는 당황한 마음을 누른 채 친정오빠의 부상으로 예민해지신 친정부모님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집안에서 더욱 쥐죽은 듯이 지냈으며 온갖 집안일도 군말 없이 미리 다 해놓으면서 지냈습니다. 안 그랬다가는 얻어맞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친정오빠가 빨리 회복을 하여서 이 얼어붙은 분위기를 깨주기를 바랐었는데요. 놀랍게도 진짜 문제는 몇 주 후부터 일어났습니다. 처음 갔었던 병원이 아니라였던 것인지 뭔지 친정오빠의 왼쪽 눈에 이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왼쪽 눈으로는 앞을 보는 게 살짝 불편하다고 그런 말들을 하였죠. 알고 보니까 부상을 입었던 당시에 왼쪽 눈도 손상을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눈에 충격이 가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연에 빠지다 여러분도 살면서 진짜 눈 다치는 것을 조심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친정오빠처럼 눈을 다친 사람을 한 명 더 보았었는데요. 그 사람은 어이없게도 대학교 도서관에서 높은 선반에 있는 책들을 정리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물건이 확 떨어졌었는데 그게 눈에 부딪혔었대요. 그 사람은 그때로부터 몇 년 후에 그쪽 눈이 완전히 실명되었습니다. 친정오빠랑은 눈을 다친 경위나 상황이 달랐지만 어쨌든 실명으로 이어졌단 것만은 동일했죠. 눈에 충격이 닿는 게 엄청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저는 늘 신경 쓰면서 살고 있어요. 친정오빠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몸 쓰는 것을 좋아하였고 그것만 믿고 심하게 까불거렸던 사람이었건만 고등학교 2학년 때 당한 그때의 부상으로 결국은 운동을 접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 어떻게든 공부를 다시 해보려고 하였죠. 자기 친구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열심히 하다가 보면 공부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를 하였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부터 왼쪽 눈의 상태가 빠르게 나빠지게 되었고 아예 실명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나빠지는 속도가 병원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어요. 안 돼. 이건 아니야. 설마 우리 아들이 이대로 한쪽 눈을 완전히 이렇게 놔둘 순 없어. 현실을 부정하고 싶으셨던 것인지 친정부모님께서는 친정오빠를 데리고선 의미 없이 병원만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된 실명을 막을 순 없었어요. 처음에 부상을 입었을 때 눈을 정밀하게 치료받았다면 결과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모른다는 한 병원에서 들었던 소견에 친정 부모님께서는 죄책감으로 까무러치셨고 친정오빠는 포악해져선 세상을 원망하였습니다. 결국 친정오빠는 그 해에 한쪽 눈이 완전히 안 보이게 되었고 3년 이상 친정오빠의 운동에 투자되었던 돈들은 전부 다 공중분해되었죠. 돈과 시간만 허투루 쓴 셈이 되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 운동을 시키지 않았다면 이렇게 한쪽 눈의 시력을 잃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게 다 못난 부모를 만나서 우리 아들이 고생을 하는구나.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이미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가 없으니 앞만 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그러지 말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셨죠. 자기 부모가 그러니까 친정오빠도 계속해서 상황만 비관해대며 앞으로 잘 살 생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꾸 과거 이야기만 하면서 그때 다치지 않았다면 지금쯤 엄청 잘 나가고 있었을 거라는 등 헛소리만 즐겨 했었죠. 자기 친구들이 수능을 치르고 좋은 대학에 한두 명씩 슬슬 합격하는 것을 보니까 그제서야 발이 동동 굴러진 모양이었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들 괜찮은 대학 들어가서 이제 즐거운 캠퍼스 라이프를 누릴 텐데 나는 고작 지방의 전문대나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인데다 눈 한쪽은 병신이라고?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 세상이 왜 이따위로 불공평한 거냐고. 친정오빠는 그 초조함과 억울함 그리고 우울한 심정을 애꿎은 저에게 표출해댔습니다.
제 가방에서 문제집들을 싹 다 꺼내더니 그걸 갈기갈기 찢어버린 적도 있었어요. 저한테 너 잘 때 볼펜으로 네 눈 찔러버린다고 무서운 협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요? 저만 마음 편하게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게 꼴보기 싫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하였는데 저보고 나대지 말라, 내 앞에서 웃지 말라, 너 지금 나 비웃었냐 라는 헛소리들을 해대면서 혼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친정오빠가 저는 짜증나기도 했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었어요. 다행인 건 친정 부모님께서는 친정오빠에 대한 애정이 넘치시는 분이었고 가진 돈을 탈탈 털어서라도 지원해주고자 하시는 마음이 여전하던 것이었네요. 친정오빠는 값비싼 학원비를 자랑하는 유명 재수학원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친정오빠와 제가 떨어져 살게 되었죠. 그 비싼 재수학원이라는 공을 들인 것 치고는 친정오빠는 그저 그런 수준의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만 친정부모님께서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셨고 안심을 하신 모양이었어요. 앞으로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사람 구실하면서 대학 나와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결혼만 잘한다면야 여기서 뭘 더 바랄까? 친정 부모님 두 분께서는 그렇게나 당신들의 아들이 가엾고도 애처로웠나 봐요. 그 없는 형편에서도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친정오빠에 대한 것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말입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친정오빠는 군대를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록 재수를 하여서 대학에 입학했어도 자기 동갑 친구들보다 먼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데 유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남들보다 더 뒤처졌죠. 그러는 동안 모든 감당은 친정 부모님께서 하셔야만 했고요. 저는 순전히 제 힘만으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니는 것도 제 힘만으로 다녔고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었고 친정 부모님께서 지원을 전혀 안 해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죽기 살기로 발버둥치면서 행동했던 것뿐이에요. 저는 대학교에 다니면서 장학금을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 미친 듯이 공부에 매진하였고 한 푼이나마 아쉬웠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남들이 학기가 끝나고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여행을 다닐 때 저는 거의 직장인 수준으로 일을 하면서 다음 학기에 대비하는 돈을 모아야만 했었네요. 그렇지 않고서는 대학을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그 생활을 꾸역꾸역 하면서 여전히 친정오빠에게는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친정 부모님의 모습을 버텨내왔지만 저는 결국 대학 졸업반이었을 때 식구들과 의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보고 끝내 친정 부모님께서 하지 마셨어야 할 발언을 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앞으로 네가 네 오빠를 책임지고 살아야 할 텐데 너 지금 이 정도로 안일하게 지내서야 되겠니? 제가 친정오빠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루 24시간 중 어느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제 몸과 마음을 시궁창에 처박아가면서 공부하고 돈을 벌고 이렇게 악바리처럼 사는 모습이 친정 부모님의 눈에는 안쓰럽고 기특하기보다는 아들의 돈주머니를 시키면 알맞을 딸로 보였었나 봅니다. 친정오빠는 대학 중퇴를 안 한 것이 용할 정도였어요. 성적도 개판이었고 교우 관계도 거덜나 있었으며 결정적으로 여자친구를 만들려다가 몇 번이나 실패한 것 때문에 사람이 상당히 비관적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친정오빠가 주장하기로는 그게 다 자기의 한쪽 눈이 안 보여서라고 했다더군요. 그 때문에 친정 부모님께서는 너무 가슴 아파하셨던 거고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순간보다도 더 어이가 없었네요. 여러분 혹시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는 쌈디라는 연예인 아시나요? 원래 랩을 하던 가수인데 예능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저는 쌈디를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말도 재미있게 하고 캐릭터가 있어서 그런지 일 안 끊기고 잘 나가나 보더라고요. 주변에 결혼 재촉 성화에도 솔로 라이프가 좋다고 그러고 나이 들어가는 것을 여유롭게 받아들이는 사람 같았어요. 아무튼 제가 놀랐던 게 이 쌈디라는 연예인이 한쪽 눈이 안 보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천적인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눈을 다치는 바람에 실명이 되었고 나머지 눈으로만 세상을 보다 보니까 그쪽 눈에도 피로가 쌓여서 시력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사람에게 5가지 복으로 꼽히는 오복 중에서도 눈 좋은 게 제일이라고 하잖아요. 팔다리에 장애 입는 것보다 눈 안 보이게 되는 게 압도적으로 두렵지요. 세상과 나를 차단시키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어렸을 때 실명을 갖고도 호전적인 성격으로 자라나서 랩을 해서 성공하고 연예인으로서도 계속 잘 나가는 게 대단했고 제 친정오빠 생각이 자연스레 났습니다. 친정오빠는 한쪽 눈을 다치기 전까지 18년 동안 두 눈으로 세상을 잘 보았다는 사실 따위는 잊어버린 지 오래였으며 친정부모님께서 전폭적으로 오빠를 지원해 주었고 불쌍히 여겨주었음에도 두 분을 자꾸 원망하였죠. 계속 부정적으로만 지내니까 처음에는 정말 불쌍하고 안 됐다고 여겼던 오빠 친구들, 그리고 친동생인 저마저 시간이 갈수록 지쳐갔던 것입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친정부모님께서는 못마땅해 하셨고요. 가족끼리 친정오빠 문제로 첨예한 대립을 이어나갔었네요. 제가 살면서 친정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서름을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압권이었던 것이 있어요. 정말 미치게 속상했던 것은 친정부모님께서 저를 키울 때 들어간 돈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것들을 노트에다가 대략 적어서 저한테 갚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분유값, 기저귀값 들먹이면서 자식한테 그것들을 갚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 부모 이야기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졸업을 앞두고 대학교에서 중간고사 기간에 결국 쓰러졌었어요. 대학교 열람실에서 거의 밤샘 공부를 하다가 복통을 앓으며 기절했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학우들이 구급차를 불러줘서 제가 병원에 실려갔었더라고요. 병원에서 저의 이런저런 얘기를 듣더니 스트레스가 쌓여서 위경련을 일으켰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위경련이라는 게 그렇게 강력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몰랐어요. 누가 저의 배를 갈라서 장기들을 거칠게 주무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관자놀이가 으깨지는 것 같은 극심한 두통도 앓고 있기도 하였어요. 링게를 맞는 동안 저는 제가 병원에 와 있다고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었죠. 그랬더니 친정엄마께서는 바로 짜증을 내셨습니다.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아니? 자다가 깨서 전화 받는 거 얼마나 신경질 나는지 네가 알긴 아냐고. 저는 친정엄마의 말씀을 듣자마자 전화를 끊었고 펑펑 울었습니다. 고민하다가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던 같은 과학 동기에게 연락했더니 그 시간에 바로 택시 타고 병원에 와줬어요. 그 친구가 저랑 되게 친한 건 아니었어요. 가끔 강의 끝나는 시간이 겹치면 학교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그 정도였는데도 저한테 아픈 사람의 연락을 어떻게 외면하냐는 말과 함께 와주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못 오는 상황이었으면 대신 갈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알아봐 줬을 거라고 하는 말에 제가 또 울고 말았었네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들도 이 정도로 해주는데 제 친정집의 모습이 뭔가 잘못되었구나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더랍니다. 제가 이 친구랑은 아직도 잘 지내요. 고마워서 제가 은혜 안 잊고 살려고 이 친구한테 정말 잘해줍니다. 병원에 실려갔던 그날 진지하게 다짐을 하였어요. 차라리 가족들이랑 연 끊고 사는 게 낫겠다고 말이에요. 시험 기간이 끝난 후에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족들 앞에서 밝히니까 바로 그때 득달같이 난리 나서는 저한테 돈 갚으라고 친정 부모님께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분유값과 기저귀 값을 운운해 가시면서 말이에요. 2년 끊을 때 끊더라도 저한테 그 양육비 내놓고 사라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양육하는 건 의무라고, 이거 안 하면 신고당하고 잡혀가는 거라고요. 저는 두 분에게서 태어난 자식으로서 응당 누려야 할 양육을 누린 것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아버지께서 분노하셔서는 저를 반쯤 죽여놓으려고 하셨죠. 친정엄마께서는 저한테 정없는 년이라고 욕을 하셨고요. 그 와중에 친정오빠는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항상 너만 잘났고 너만 행복했어. 이 집에서 네가 누리지 못한 게 당최 뭐가 있냐? 은혜도 모르고 가족의 정도 모르는 사이코패스 같으니라고.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행복한 것을 누렸다고 친정오빠가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널리 퍼지기 전이어서 제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이코패스라는 것은 연쇄살인마한테나 붙여주고 표현되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어리고 젊은 애들이 장난스럽게 자기 친구들끼리 너 사이코패스 아니냐며 가볍게 이야기하곤 하지만 그때랑은 감성이 달랐습니다. 저는 너무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아예 절연을 선언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능력 따위는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나 어차피 저의 피를 쪽쪽 빨아먹고자 하는 가족들과 사는 게 더 마이너스였으니까요. 무작정 제 짐을 다 챙겼었죠.
애초에 가족들은 내 편인 적이 없었잖아. 차라리 앞으로 쭉 혼자 지내는 게 나아. 이게 맞는 거야. 제 나이 23살 가을날에 친정과 연을 끊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친정엄마의 동생인 작은 이모가 나한테 연락 와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내심 기대를 하고 자리에 나갔어요. 제 소식을 듣고 저를 동정하시는 게 분명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반긴 이모의 반응은 제 상상과는 너무 다른 것이었습니다. 너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살다 보면 가족이 최고야. 가족밖에 없는 거야. 그런 가족을 네가 저버려? 당장 가족들한테 사과하고 다시 잘 지내고 그래. 어서. 작은 이모가 저를 앞에 앉혀두고 막 이런저런 훈계를 늘어놓으시는데 저는 서러움의 눈물이 찔끔 흘러나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이모가 저한테 너는 애가 특이한 것 같다. 잘한 것도 하나 없는데 울기는 왜 우냐고 말씀해 주시면서 제 안에 남은 미련을 잘라내 주었습니다. 양가 친척들 모두 합쳐서 저랑 제일 가깝다고 스스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작은 이모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저한테 네 잘못이다, 네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실망감이 커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사랑받고 싶었던 저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어서야 제 희망을 이룰 수 없음을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였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괘씸하다고 하셨죠. 그리고 친정 오빠는 어느 날 저에게 밤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서는 쌍욕을 해댔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어요. 그때부터 아예 전화번호 차단을 했었네요. 덕분에 아무런 미련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무작정 취업부터 했습니다. 그리고는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자취비용부터 각종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돈까지 모으려니까 늘 저의 일상은 척박하였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직장에서 옆 부서의 여자 선배가 저한테 주말에 할 일 없으면 혹시 봉사활동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원래 같이 가기로 한 사람이 집에 일이 생겨서 펑크가 났다면서 인원을 채우기 위해 저를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하려고 했었는데 그 여자 선배가 저한테 비싼 밥을 사주겠다고 회유하는 바람에 결국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의 직속 사수가 그 여자 선배랑 친했거든요. 왠지 눈밖에 나면 좋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천금 같은 주말 일요일 오전부터 저는 봉사활동의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 여자 선배가 저를 반겨주면서 하는 말이 저라는 사람을 볼 때마다 늘 어딘가 쫓기듯 바쁘게 일만 하려고 하고 전혀 여유가 없어 보여서 괜히 안쓰러웠대요. 그래서 사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전혀 그 여자 선배랑 친해질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적당히 맞장구나 쳐주면서 봉사활동을 끝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인생 참 신기하게 돌아가더군요. 제가 바로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날 손발을 함께 맞춰 일한 남자 봉사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키가 큰 편이라서 바로 앞에 서 있으면 제가 그 남자를 한참 올려다봐야 했었죠. 그냥 키가 큰 남자라는 인상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봉사활동이 끝나갈 무렵에 그 남자가 저한테 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남자친구 있냐는 물음과 함께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남자의 구애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저를 놀리나 하는 짐작까지 해봤었지만 왠지 수줍어하는 그 표정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번호를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에 그 남자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완곡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 싶어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민을 나누었던 게 봉사활동으로 저를 이끌었던 여자 선배였어요. 부드러운 거절의 방법을 문의해봤더니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별로인지 아닌지 한 번은 따로 만나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운명의 상대려면 어쩌려고 이렇게 바로 거절하려고 그래. 그냥 가볍게 한 번쯤은 만나봐.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성장기 때부터 웬만한 시절을 전부 친정 식구들의 기에 눌려 살아온 데다가 대학 재학 내내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인간관계에는 젬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속는셈 치고 사회생활을 저보다 많이 한 그 여자 선배의 조언에 따라서 그 남자를 따로 한번 만나보기로 하였어요. 저보다 3살 연상이었고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우연히 그 봉사활동에 딱 한 번 참여했을 뿐이었지만 그 남자는 조금은 가슴 아픈 사연으로 봉사활동에 참여를 한 것이었더라고요.
자기 모친과 친형을 얼마 전에 사고로 한꺼번에 잃고 나서 허한 심정을 달랠 길이 없었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해보다가 그 봉사활동 현장까지 참여해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더 놀라웠던 사실은 사춘기 시절에 그 남자의 부모는 이혼을 했었고 모친은 친형을 데려갔으며 그 남자는 부친과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 양쪽 다 재혼을 하지 않았고 세월이 흘러서 앙숙 같았던 관계가 흐려지면서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었대요. 친형은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있었고 이제 결혼을 하면 나가서 따로 살게 될 테니까 그 전에 내 식구 같이 살아보자는 취지에서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친형의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던 때에 모친에게 옷을 새로 사드리고자 친형이 모시고 쇼핑 외출을 나갔다가 차 사고가 났대요. 현장에서 모친과 친형이 즉사하는 바람에 그 남자와 부친은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이지 이혼하셨던 이후로 그 아무에게도 눈길 안 주시고 오로지 당신의 인생에서는 어머니 외에 여자는 없다고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이후로 너무 기력을 잃으셔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침울하게 말하던 그 남자의 마음을 문득 저는 어루만져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어쩌면 누군가가 저를 알아주고 저를 돌아봐주길 바랐던 제 어린 날의 간절한 소망이 그 남자에게로 투영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외롭고 힘들 때마다 친정 부모님께서 저를 토닥거려 주시길 바랐고 친정 오빠가 저의 존재를 인정해 주기를 바랐었어요.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저는 친정 식구들과 절연까지 한 상태였죠. 그 뒤로 취업을 하여 슬슬 자리는 잡고 있었으나 마음 한구석이 항상 뻥 뚫린 것처럼 허하였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이상하게도 저는 그 남자의 슬픔과 겹쳐보면서 제가 받지 못했던 위로를 이 남자는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한 것은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르겠네요. 사귀면서 저는 저만을 바라봐주고 끊임없는 애정을 주는 상대가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만족감을 느꼈어요. 연애 기간이 늘어갈수록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자연스레 품게 되었죠. 서로에게 결혼 생각을 털어놓고 미래를 약속한 뒤에 저는 예비시댁에 방문하였습니다. 홀 시아버지라서 제가 어떻게 상대를 해드리면 좋을지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기우였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키도 크셨고 풍채도 꽤나 좋으신 분이었지만 인상이 무척 부드러우셨고 말씀도 조용조용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분을 뵙고 나서 더욱 그 남자가 그러니까 바로 저의 남편이 좋아졌었죠.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라면 분명 결혼하고 나서도 저에게 잘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더랬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내 인생에 낙이 없을까봐 두려웠는데 이토록 기쁜 소식이라니. 참한 며느리가 생긴다니 이런 경사가 따로 있을까? 시아버지께서는 남편과 제가 결혼함으로써 생기 하나 없었던 당신의 일상에 자그마한 활력이 다시 돌기 시작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앞으로 정말 시아버지께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마구 피어올랐죠. 결혼을 진행하면서 가장 대두되었던 문제는 바로 제 친정이었습니다. 저는 친정 식구들에게 애증이 가득했고 제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친정 식구들을 제 결혼식에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예 알리고 싶지도 않다는 제 의견이 얼마나 이상하게 들릴까 싶어서 두려웠지만 남편은 제 의사를 존중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시아버지께서는 저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때만큼 감동적인 순간도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시댁 친척들이 나서주셔서 결혼식은 아무런 문제 없이 비록 조촐하긴 했으나 넘치는 웃음 속에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시댁과 멀지 않은 동네에서 신축 빌라에 월세로 들어가 신혼생활을 시작하였고요. 2년을 채우고 나면 저희가 꿈꾸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갈 계획이었어요.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신혼생활을 시작한 뒤에야 저는 친정부모님께 제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무척 당황하시더군요. 혹시 돈 얘기라든지 친정오빠 부양 얘기가 나올까봐 제가 선수를 치기도 했었네요. 10원 한 장도 받을 생각 없고 손 벌릴 생각 없으며 그냥 결혼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친정엄마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죠.
그래서 결혼한 남자는 괜찮은 사람이니? 마음에 들어? 많이 사랑해서 하게 된 결혼은 맞고? 그 질문들에는 저를 향한 염려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저는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이제 와서 딸을 챙기려고 드시나? 이런 못난 생각밖에는 솔직히 안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는 식으로 대답을 드린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후회도 되었지만 친정 식구들과 봉합을 하기에는 너무 먼 길을 돌아온 것 같았기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오순도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나갔고 2세 계획도 열심히 세워가면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전에 했던 결심대로 시아버지를 제 딴엔 열심히 챙겨드렸어요. 적적하실까봐 이곳저곳에 모셔가기도 했었고 맛있는 주전부리를 사다가 시댁에 종종 들러서 같이 끼니도 해결하고 그랬었죠. 그때는 제가 정말 둘도 없는 최고의 며느리일 것이라고 여겼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도움을 받았던 것은 시아버지 쪽이 아니라 바로 제 쪽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가까워진 이후로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고 제 안에 꽁꽁 뭉쳐져 있었던 부정적인 응어리들이 시아버지의 따스한 위로와 조언을 받을 때마다 점차 풀어졌었거든요. 시아버지는 마치 저에게 배정된 전문 상담사 같으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점차 긍정적인 기운을 뿜어내는 사람이 된 것은 분명히 시아버지의 영향이 있었죠. 저는 제 수준으로는 얻을 수 없는 분에 넘치는 시댁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하루하루에 감사하였지만 운명은 너무나도 가혹하였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었어요. 결혼하여 부부가 된 지 1년 5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는 저희가 이사갈 집을 알아보면서 결혼 생활의 이막을 펼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미래를 의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때에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제가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오열하면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정신없이 현실을 부정하며 울며불며 난리를 피우다가 정신을 또 잃고 이런 걸 3번은 반복했었던 것 같네요. 남편의 부고에 와준 사람들 중에는 저희 친정 식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위로해 주려고 드는 친정 식구들의 손을 쳐냈어요. 역겨우니까 저리 꺼지라고, 보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사라지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을 따라서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기 때문에 친정 식구들을 받아줄 여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시아버지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저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던 시아버지. 그 말씀 덕분에 저는 남편이 떠난 직후 이성을 잃은 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붙잡았던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자신을 잃지 않고 계속 살아가리라 굳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부재에 공허해진 마음은 할 일 없이 방황을 해댔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하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런 때에 시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대뜸 떠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앞으로 아버님을 잘 모시고 살 생각인데 떠나신다뇨? 어디로요? 네가 그럴까 봐서 내가 더 떠나려는 것도 있다. 나는 살면서 잃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 그러니 이제는 내 발길이 닿는 대로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채 자유로이 살다가 세상과 작별하고 싶구나. 저는 시아버지께서 뒤늦게 남편의 사망에 대한 후유증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설마 진짜로 떠나실 거란 생각은 못 했더랍니다. 너는 내 보살필 생각을랑 하지 말고 앞으로 무조건 네 인생 챙기면서 너 하나만을 보고 살아라. 이기적으로 똑똑하게 살아. 그리고 네 가족들이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진심인지를 들여다보고 만일 진심이라면 부디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살아다오. 한평생 사랑하기만 해도 너무 짧은 것이 사람의 인생이니까.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엉뚱하게도 내가 정신 차리고 돈을 열심히 벌지 않으면 아버님을 부양하기 힘들 테니 앞으로 힘을 내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정말로 떠나버리셨고 모든 재산을 빈틈없이 처분하신 채 그것을 저에게 남기신 채로 사라지셨습니다. 그 당시에 9천만 원가량의 돈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실로 엄청난 금액이었죠. 저는 시아버지를 백방으로 찾아 나서 보았지만 쉽지 않았고 어딘가 깊은 산속에 절에 들어가신 것은 아닐까 하는 짐작만 했었어요. 다시 돌아오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 동안 1년, 2년, 시간은 금세 흘러갔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로 3년이 되었던 해에 저는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재산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돈을 미천 삼아서 부족하지 않은 일상을 영위할 수 있었어요. 돈을 불리는 것에도 용케 성공을 하였고요. 그리고 남편이 떠난 지 5년이 되었을 때는 저는 친정 식구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정오빠가 저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자꾸 비춰서 그랬어요. 영영 안 만나고자 했었지만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기셨던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어디 진심인지 아닌지 분간은 해야겠다는 생각에 만나는 자리에 나갔습니다. 친정오빠는 결혼해서 딸이 생겼는데 그 후로 사람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린 딸아이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나는 네 생각이 나더라. 내가 너한테 얄궂게 행동했던 것들이 왜 이렇게 떠오르던지. 내가 오빠로서 부족했다. 너에게 미안한 것이 많았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어보는 친정오빠의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죄인인 양 고개를 똑바로 들지 못하는 친정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친정 식구들을 원망하고 살아왔지만 그것이 어느샌가 제 안에서 녹아내리고 있었더군요. 그 이후로 즉각 잘 지냈던 것은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융합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시아버지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친정 식구들의 마음이 어떤지 진심을 품고 있는지 안 들여다봤을 겁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덕분에 친정 식구들과 진정으로 가까워지는 게 가능했어요. 아무도 제 돈을 탐내지 않았고 단란 소리도 안 하더군요. 그것이 바로 친정 식구들의 진심을 대변하는 행동이었겠죠. 저는 나름대로 평안하게 살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예기치도 못한 장소에서 제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분을 뵐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계단 아래서 쪼그려 앉은 채 구걸하고 있던 노숙자였어요. 비록 앉은 자세지만 키가 크고 골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앞을 스쳐 지나가다가 저는 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상한 직감이 저를 스쳤기 때문이었죠. 저는 추운 날씨에도 꼬질한 잠바 한 개만 달랑 걸친 그분 앞에 앉아서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저예요. 아버님이 지금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제 시아버지셨습니다. 저에게 마치 은사와도 같으셨던 바로 그분이 맞았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다가 이윽고 놀란 표정으로 바뀌시는 시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맞잡았어요. 도대체 어쩌다가 2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뛰어서 이런 식으로 재회를 하게 된 것인지는 몰라도 제가 시아버지께 진 빚을 갚을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만은 바로 알 수 있었죠. 우리 며느라기구나.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중얼거리신 순간 저는 불가항력적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우신 행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아버지를 부축하여 모실 수 있었어요. 병원부터 모시고 갔는데 영양실조 상태였고 간 수치가 좋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초기에 예상했던 대로 전국에 절을 돌아다니며 지내셨다가 어느 순간 술에 빠져 살게 되셨고 그러다 보니 노숙자 신세로까지 상황이 흘러갔다고 하셨어요. 나의 이 질긴 목숨이 이제까지 추하게 이어져서 우리 며느라기를 힘들게 하는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까지 그런 고생을 하시면서도 버텨주셨다는 게 저는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앞으로라도 부디 제가 모실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거의 울면서 간청을 드렸고 그 후로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지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시아버지께 다들 인사를 드리러 왔고 지극히 대우를 해드렸어요. 옛날에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림이 펼쳐지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